지난 2005년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이 9명의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도간이라는 이름의 소설과 영화까지 만들어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장애인과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도가니법을 제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20년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진 폭행,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성폭행 진술 내용. 잘 때요, 와가고요. 다 만지고 확인하고 가요. 뒤졌어. 20명의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 자리 잡은 장애인 복지시설 색동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곳 원장이자 이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습니다. 찍어주세요. 그 장애인분들 19명 성폭행 잠깐만요. 받고 계신데 인정하시나요? 잠시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가니 사건 이후 21년 만에 또 반복된 또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려 20명의 장애인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 스트레이트는 피해 여성들을 심층 면담한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 내용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방송 여부를 고심했지만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가 시작된 뒤 해당 장애인 시설에서 실제 피해를 당했고 또 범행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한 여성이 용기를 내서 스트레이트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한 남성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찾는 듯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더니 여성이 익숙한 듯 손바닥을 내밉니다. 남성은 막대기 같은 도구로 여성의 손바닥을 내려칩니다. 여성은 몸을 휘청거리면서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고통스러운지 뒷걸음쳐보지만 남성은 따라가며 계속 손바닥을 때립니다. 남성은 입에 담배를 문 뒤 여성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잠시 뒤 다시 들어오더니 또 손바닥 폭행을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때리는 남성은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 겸 이사장인 김모 씨. 맞는 여성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폭력은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자마자 손을 내미는 걸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폭력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명백한 그런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정도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만큼 끔찍했던 성폭력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난 40대 여성 김영선 씨. 어린 시절 지적장애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10년 전부터 색동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온 직후부터 일상처럼 폭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래. 맨날 혼나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때리고 막 그래. 그리고 취침 시간인 밤 9시가 넘으면 원장 김모 씨가 수시로 방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맨날 돌아오고요. 돌아오고 막 만지고 가서 우리 다른 사람 애들하고요. 몇 명이요. 만지고 나갔어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려요. 이런 데도 만지고요. 그냥 다 만져.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색동원은 대부분 2인 1실 구조. 동료들이 옆에서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걔는요, 잠 일찍 자요. 약 먹어서 나가고 맞고 하고서 만지고서 이사님이 만져고서 그냥 기숙사로 중실 가요. 그
그러면 이 세상에 나쁜 짓 할 때 자고 있었어요. 야간에 시설을 지키는 당직 직원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기 거실에서 TV 보니까 무슨 소리 보여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발 만졌어요. 경찰은 퇴소자 가족의 성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김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입니다. 지난해 2월 12일 새벽 색동원 2층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던 여성 입소자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거부하자 유리컵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제압한 뒤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청은 지난해 12월 국내 한 대학 장애인 성범죄 피해 전문 연구팀에 여성 입소자 20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이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내용. 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방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2층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김 원장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원장을 아빠라고 부른 여성 입소자는 소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 원장이 여성들의 뺨을 연속적으로 때렸고 싫다고 하면 입을 막았다. 끈을 이용해 양손을 묶었다. 말로, 몸짓으로 본인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한 여성은 김 원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손으로 윗옷을 걷어 올리고 바지를 벗기는 동작을 재현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여성 장애인 20명 전원이 김 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고 20명의 여성 상당수는 공통적으로 범행 장소로는 방과 소파, 범행 도구로 끈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양손을 내밀어 줄로 묶는 제스처와 손바닥으로 비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김 원장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면 그날은 안 오는구나 안심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물소리. 네, 다 들어가는 물소리. 누구네 방 다 들어가는 거 다 보여요. 스트레이트는 색동원 장애인들의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심층 조사에서 김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여성의 2025년 1월 13일 진료 기록. 김포의 한 산부인과였는데 회원부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멍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산부인과 기록에서도 회원부에 멍이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과정에서 생긴 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이거는 의료진과 시설 담당자 모두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끔찍한 성폭력 외에 여성 그리고 남성 장애인들에 대한 일상적 폭력도 존재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색동원에서 일하던 직원은 장애인들이 폭행당하고 있다고 군청에 신고했습니다. 근무를 하시던 이제 다른 선생님 두 분이 그 학대 의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원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청은 2021년 4월 학대 가해 직원을 분리 조치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라는 등의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선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색동원 원장은 이렇게 원생들을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2021년 학대 사건 당시 가해 직원들은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이후에도 장애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막 때리고 막 여기서 때리고 머리도 좀 때리고 옷이요 막 잡당기고 방으로 막 들어가라고 잡당기고 막 그래요. 왜 방으로 들어가게 해요? 저기 거실에요. 거기요 벽이 있어서 그래요. CCTV 있어서 볼까봐 막 이거 끌고 막 들어가서 방에서 막 혼내주고 막 그래요.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남성 장애인들의 피해 진술. 한 남성 거주자는 색동원 직원이 멱살을 잡아 2층에서 1층으로 끌고 내려갔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색동원 원장 김 씨가 거주자들을 묶고 때렸다는 목격담과 직원이 3층 방 안에서 남성 거주자의 머리를 15번 때렸다 등 구체적인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색동원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색동원 거주자 33명 중 22명, 67%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입니다. 무연고자인 경우에 이런 학대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리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시설 말고는 갈 데가 없다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대 사실이나 이런 거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 피의자인 색동원 원장 김모 씨는 해당 시설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출근했는데요.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김 씨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업무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도중 그가 업무 배제 방침을 어기고 색동원 건물에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인천 강화군 색동원 건물. 스트레이트는 김 씨가 업무 배제 중인데도 색동원 건물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근하는 김 원장을 발견하고 성폭행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MBC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네 분인데요. 예. 경찰 부를 거예요. 장애인분들 19명 성폭행한 의혹 받고 계신데 인정하시나요?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업무 중지 중이신데 여기 나오시는 건 괜찮으신 건가요? 이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질문에 답하는 대신 당사자셔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로 취재진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가로챕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신랑이 끝에 카메라를 돌려받았지만 김 원장은 다가오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경찰 조사 앞두고서 여기 지금 시설이잖아요, 그죠? 업무 정지 중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계속되자 차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더니 그걸 다 놓고 들어오려면 내가 얘기해줄게. 바로 집으로 들어와. 찍지마. 삭제하면 내가 들어가. 촬영은 해야 돼. 김 원장은 잠시 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 배제 중이지만 강화군청의 허락을 받고 색동원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화군청 그 장애인 그 복지 담당하고 통화를 해서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 네. 그 대응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왔대요. 사실인지 강화군청에 확인해봤지만 김 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답이 돌아왔습니다. 강화군청에서 얘기해가지고 허락 받고 나오신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는 업무 배제시켰고요. 뭐 저희가 뭐 허락해준 적도 없고 저희한테 뭐 얘기된 거는 없는데. 그리고 16일 뒤인 지난달 19일 김 원장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김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인지 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19명이 공통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가? 그게 오히려 더 불가능하게 가깝거든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나 됐지만 경찰은 장애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까지 3명만 피해자로 특정했습니다. 그 세 분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경찰의 조사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이트는 색동원의 성폭력과 학대 의혹을 취재하던 중 국가에서 지급한 장애인 보조금까지 유용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막 커지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이때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찾았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 보조금과 이용자들의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색동원은 정부로부터 연간 2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입소 장애인들은 개인 통장으로 월 평균 33만 원 정도의 장애인 연금을 받습니다. 장애인들은 직접 통장과 카드를 쓰기 어려워 색동원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색동원 입소 장애인 33명 가운데 13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4년 11월 8일 한 여성 장애인 카드로 광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한 번에 65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현재 옷가게로 바뀐 가게 주인은 색동원 장애인이 한 번에 60만 원 넘게 결제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기억은 안 나지만 6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60만 원이요? 네. 모르겠네. 그거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60만 원 넘게 결제했다고? 글쎄요. 좀 더 면밀한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사 겸 회계사에게 자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2분 색동원에서 차로 1시간이나 가야 하는 인천시청 근처의 한 식당에서 결제가 됩니다. 오후 3시 33분 택시 결제가 이뤄지고 택시에서 내린 지 10분 만에 미용실에서 11만 원이 결제됩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미용실로 들어가는데 결제 시간을 보면은 10분 만에 11만 원의 결제가 일어나고요. 10분 만에 머리는 보통 이제 후불 아닙니까? 월요일 밤 8시에 맥도날드에 가서 결제가 일어나는데 인천이더라고요. 굳이 저기까지 가서 밤에 결제를 한다? 보통은 9시 정도면 다 취침을 하시는데. 누군가 장애인들의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짙다는 겁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는 거주자들의 개인 돈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 목적 등을 작성한 금전 상담록을 통해 증빙 자료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색동원 직원들 간의 대화 녹음 파일. 금전 상담록을 뭐 저거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동의를 받은 게 없잖아. 여기가 뭐 동의 받은 게 있나요? 서류 자체가 다 소설을 써서 내려잖아요. 장애인 입소자들의 카드를 동의도 받지 않고 썼고 김 원장과 김모 선생이 주도했다는 대화가 오갑니다. 동의를 받은 게 없는데 뭘 상의를 했다고 금전 상담록을. 우리도 잘 몰랐잖아요. 그거 뭘 사는지. 김 이사장 둘이서 한 거죠. 그게. 이용자들은 아무리 뭐 인지 잘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뭐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지. 현재 경찰은 이런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시설은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1년에 4번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하는 건 각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입니다. 이른바 셀프 감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그 시설을 평가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그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색동원에 대한 시설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거주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가 생활해야 하는데 색동원 입소자 78%는 이미 학대 피해 등으로 다른 시설에서 옮겨온 이들. 문제가 발생하면 문을 닫고 장애인들은 또 다른 시설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색동원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냈겠죠. 그런데 또다시 색동원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이제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 공간이 됐어요. 전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국 1,500개가 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만 6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실한 관리 감독 제도를 방치하면서 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되는 한 또 다른 도가니, 제2, 제3의 색동원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실에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지난 23일 한 현직 검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공소청에 반드시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보안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을 교차 검증을 통해서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절박한 격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올해 10월이면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절대 다수의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가길 원하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사라지고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의 재수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 논리 역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잘못이 있을 경우 검사가 보안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국민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개시와 종결권이 모두 지금 수사기관한테 있는데 종결해서 넘겨버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소청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소하거나 말거나 그랬을 때 조금만 보안 수사를 하고 보안 수사를 하면 기소할 수 있었던 건데도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요청만 하고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거죠. 하지만 검찰 개혁을 열망해온 이들은 최근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배경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취지가 크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권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수사권을 예외적인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사가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가져온 결과물을 그 법적 완전성을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보안 수사권만으로도 과거의 검찰처럼 얼마든지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검찰이 갖고 와가지고 사건을 묻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별거 아닌 사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표적 수사를 한다거나 별건 수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건들을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범위의 법률 문구 하나 가지고 이제까지 오용이 되고 악용이 되었던 걸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 맥락에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협력으로 보안 수사권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하루 이틀 남겨두고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이미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이면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정관 비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영역이 그 보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들이 계속 보안 수사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안 수사권이 악용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꼽힙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2차례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성폭력 당시에 그 윤 씨가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진술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반박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전면 차단하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검찰 개혁을 뒤집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상 작은 허점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보안 수사권을 핑계로 정권 송치를 핑계로 해서 수사 인력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뭐 4년, 9년 지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현재와 같은 검찰청으로 탈바꿈하겠다. 지금 그런 속셈이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킨 검찰 수사범위 축소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선례는 보안 수사권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정부는 바뀐 검찰청법 조항 속 문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시행령을 통해 대폭 확대하면서 직접 수사 축소 법안의 효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한도에서 보안 수사권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지난 20여 년간 검찰의 위력 앞에서 매번 좌절돼 왔던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려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보안 수사도 직접 수사이고요. 기존의 이제 검찰의 행태로 봤을 때는 그게 그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검찰 수사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를 그대로 공소청에도 그대로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강제력을 부여한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보안 수사권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그야말로 마지막 장벽이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과 대립이 첨예한 탓에 그 결정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랜 염원인 검찰 개혁의 완성이 눈앞에 와 있는 지금 뒤로 밀린 그 결정의 시간이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길이 없기를 검찰 개혁을 염원해온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안과 함께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검찰개혁 법안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그랬듯이 사법부의 반대 이유 역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법 질서나 국민들의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선 이례적일 만큼 신속하게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과연 사법부 주장처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사법체계에도 큰 혼란이 나타나게 될까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왜곡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만으로 축소했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명백히 고의적일 때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일선 법원 판사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어디까지를 재량적 판단으로 볼지 모호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사의 법률 해석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왜곡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움츠리는, 즉 위축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어떤 조항이 해석했을 때 그 당시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정책이나 시류에 맞는 판결이나 법 해석, 법 적용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부 보수 언론은 판검사를 괴롭히는 법이라는 기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년째 법 왜곡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처럼 검사와 판사들이 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은 만큼 일종의 교육적, 상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를 규정하면 그런 법 왜곡 행위는 안 하겠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법관들이 아니 법 왜곡죄 때문에 재판을 못 하겠다는 건 굉장히 넌센스인 게 아니 우리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법 왜곡죄에 이어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에 대해 대법원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참고 자료까지 배포하며 강력히 반대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 재판소원은 사심제의 희망 고문이자 소송 지옥 등 거친 표현까지 쓰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원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부터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할 제도로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이미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70년 넘도록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그 공권력 중 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못한다는 건 지나친 특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워버리고 촘촘한 기본권 보호장의 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마지막 완성의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법부에게 아무것도 못해? 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자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 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인데 역시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의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실심의 강화가 사실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4천여 건이나 되는 사건을 담당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아서 약 70%는 심리 불속행, 즉 대법원의 본안 심리도 없이 기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12명 늘린다는 건 지금의 2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대법관이. 그러면 지금 사건이 반으로 줄잖아요. 대법관들은. 국민들은 좋죠. 사건 처리도 빨라질 거 아니에요. 또 심리 불속행도 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그리고 국민이 상고심 재판도 받을 기회가 생기고 신속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도 이익이고 대법원도 이익이잖아요. 왜 문제죠? 다만 늘어나는 대법관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 임기에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친여 성향으로 재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합니다.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도 진보 쪽 인사들, 우리 편 드는 사람들 대규모로 넣어서 대법원 차원에서 이것은 뭐 무죄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려고 이렇게 사법개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증원될 대법관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들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우려와 반대 여론까지 경청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법개혁 논의를 촉발한 것도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했던 것도 현재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국민이 모든 국가 권력의 원천이고 주인입니다. 사법권은 그래도 국민의 신임이 없으면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사법부가 그 신뢰가 거의 소멸될 지경에 있습니다. 이 사법부도 이렇게 계속 방어적으로 나올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지 왜 경청하지 않습니까?